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토리 전쟁과 사람 윤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오늘은 허준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MC로 태상호 기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맨날 제가 패널로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앉아서 부담감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일일 MC로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왜 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또 되는데요. MC인 태상호 기자는 좀 어떨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과 함께 또 해주실 두 분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환 박사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저희 뉴스멘토리 전쟁과 사람에서는요. 바그라티온 작전과 베를린 공방전까지 이 4부작으로 독소 전쟁의 마무리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쿠르스크 전투를 다뤘었잖아요. 이때 당시 동부전선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동부전선 상황은 기본적으로 전략의 실정입니다. 독일군 얘기할 때 사실 2차 대전의 전설이 되긴 했지만 항상 지적하는 게 전략의 부재예요. 근데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게 뭐 히틀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누구 책임인지 떠나서 1942년부터 43년 사이에 엄청난 대전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뭔가 그럴듯한 얘기는 있었어요. 네. 뭐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왜 했냐 그러지만 카프카즈에서 오는 석유를 거의 그때는 소련의 석유를 거의 그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어떻게 스탈린그라드가 벌어진 거니까 나름 이유는 있는데 43년 요맘때부터 접어들면서 이제 맹목적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면 뭐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 된다. 한 채 영토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질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이건 전략이 아니에요. 당위지. 그 당위도 사실은 그냥 생각하는 당위예요. 내가 전략을 세워놓고 당위가 나오는 건데 그냥 상식에 감정적인 당위죠. 이렇게 되면서 이때부터 독일의 태도가 거의 맹목이 돼버립니다. 장군들은 안 그랬는데 이게 또 히틀러 고집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는지 모르는 선택들을 하게 돼요. 근데 전략이 불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전술도 이상해져요. 공격할 거냐 수비할 거냐. 어디서 공격하고 어디서 수비할 거냐. 아니 이게 고지가 정해져야 여기서 공격할지 저기서 공격할지 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쳐들어오면 막는다. 막기 위해서 친다. 쳤으면 끝까지 간다. 이런 식의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서 수백만 명이 뒤엉키는 대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또 전쟁하면은 지형적인 특성 그리고 그 요소가 중요하거든요. 네. 독소 전쟁이라고 하면 지형적으로 굉장히 방대한 곳인데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 그들이 싸웠는지 그리고 부대의 위치는 어디였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의 주요 전선은 북쪽에서 레닌그라드에서부터 해가지고 볼코프, 미우스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을 연해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레닌그라드에서는 레닌그라드 전선사령부가 독일군 북부 집단군의 포위 공격을 41년부터 계속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쿠르스크 전투 때 쿠투초프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진행이 되면서 소련군이 오뇰과 볼코프 지역에 대한 대공세를 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볼코프 지역에서는 독일군의 4개 기갑사단이 증원을 왔는데 이 부대들이 밀박 같은 데 매복을 하고 전차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소련군이 이걸 모르고 제11전차군단과 제6근위기계화군단이라는 정예부대를 집어넣었다가 매복에 걸려서 괴멸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격퇴당해요. 미우스강 일대에서는 독일 제6군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스탈린그라드에서 제6군이 포위 소멸됐잖아요. 그 부대를 다시 증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신편 제6군이 이 미우스강 일대에 배치가 돼서 후방으로 굉장히 종신 깊은 방어지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방에 미우스강이라는 천연 해자를 놓고 이제 방어지대를 만드니까 당연히 방어력이 강하죠. 그래서 이 다중 방어지대를 상대로 소련 남부전선군이 파상 공세를 벌였지만 전부 격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쿠르스크 전투 이후로는 소련은 대반격전으로 전환을 하고 있었고 독일은 방어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소련군이 파르티잔, 우리말로 하면 빨치산인데 파르티잔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후방에 있는 철도망들을 다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급과 물류난이 독일군에게 닥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철도 그 지역 회복하면 소련군도 써야 되거든요. 네. 스스로 부셨으니까 소련군에게도 이제 물류난이 닥쳐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보급난을 겪으면서도 병사들을 앞세우는 제80 돌격, 총알이 없어도 무조건 뛰어나가라. 이 독전대 전술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지만 전선에서는 병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군의 특기이자 특징인 기동 방어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그런 방어선이 펼쳐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쿠르스크 전 이후에 소련군의 역습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가장 중요하게 식별되었던 역습 작전들은 벨고로드 하르키우 공세 작전이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하게 시작이 됩니다. 7월 16일에 시타델 작전을 통해서 진출을 했던 만슈타인의 4기갑군과 캠프 분견대가 이제 철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군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두드려 팼으니까 피해가 너무 커서 당분간은 우리 못 쫓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철수를 했는데 웬걸 바투틴이 철수하자마자 당장 쫓아가! 라고 말해서 그대로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스타브카는 후방에 이제 남겨놨었던 스텝 전선군에게 출동을 명령을 합니다. 이 군이라는 게 야전 군들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단위 부대들이에요. 이 부대들이 5일 만에 소련군이 쿠르스크 전투를 개시했었던 그 위치까지 회복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독일군이 그만큼 신속하게 퇴각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벨고로드 하르키우 공세작전이라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목표는 독일군의 4개 전차 사단을 포함한 무려 18개 사단, 30만 명을 경멸하는 것이었어요. 목표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병력을 보강하기 시작합니다. 더 북쪽에 있었던 보르네시 전선군에서 포병 4개 사단을 증원을 시켜주고 전차도 증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력이 없었나 봐요.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제 파괴돼서 널브러진 소련군 전차들 많잖아요. 그거 끌어다가 주워서 고쳐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승무원도 필요하잖아요. 네. 승무원은 이제 후방 병원에 실려갔던 팔다리 붙어 있고 정신 멀쩡하면 다 끄집어내가지고 승무원으로 이제 끌고 와서 부대 재편성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부대를 만들어요. 줄코프는 이 작전을 위해서 킬로미터당 전차 70대, 1km에 무려 포병을 230문이나 집중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8월 3일부로 벨고로드에서 드디어 소련군이 대공세를 실시를 합니다. 08시부터 시작된 공격 준비 타격이 11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1.5km 중심까지 퍼부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화력 차단이라고 하거든요. 포탄은 계속 퍼부어서 후방에 있는 증원부대가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후방에 증원부대가 못 오니까 전선에 있는 독일군들은 당연히 돌파가 당하죠. 네. 그래서 3시간 만에 주요 방어지대가 다 뚫려버리고 8월 5일부로 이제 벨그로드 방어선의 외곽 방어선까지 다 함락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시가전 끝에 끝까지 저항했던 독일군 3,000명이 시가지 안에서 전멸합니다. 이제 소련군은 공세 방향을 다시 돌려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북부 도시이죠. 하르키우 방향으로 공격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하르키우 일대에는 나름 독일군의 주력 부대들이 몰려 있었어요. SS 다스 라이히, 토텐코프 이런 기갑 기계화 사단 4개가 배치돼 있었거든요. 이런 부대들을 향해서 소련군이 무려 2개의 전차군을 볼로히우카 일대에 배치를 한 다음에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25마일 간격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8월 6일부로 이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독일 제19 기갑사단이 이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후방에 있는 유일한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철수를 시도하다가 소련군의 맹렬한 폭격을 받고 사단장 슈미트 중장이 전사를 합니다. 이제 소련군은 남부로도 돌파구를 뚫고 하르키우로 향하고 있는데 사실 독일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지역은 뺏겨서는 안 되는 지역인 거잖아요. 원래부터 그냥 러시아 전선 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지키자고 했었죠. 네.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밀려서 우크라이나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꼭 이러잖아요. 우크라이나만이라도 지키자. 근데 이미 그것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늦어요. 근데 네. 독일이 이때부터 계속 이런 오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8월 8일에 이제 루만체프 작전이 시작되는데
소련은 이 연속적인 돌파 작전의 재미를 봅니다. 물론 엄청난 희생을 치르지만은 돌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 4기갑군하고 캠프 분견된 간에 무려 64km나 되는 그러니까 진출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던 후방 2군, 이때는 스텝군이라고 그러는데 얘들이 또 이제 뒤로 들어와서 이렇게 밉니다. 소련군 전술이 항상 1파가 뚫어서 교두보 만들어 놓으면 2파가 들어와서 넓히고 3파가 들어와서 넓히고 하는 방식인데 이쪽에 접근해야죠. 이때 독일군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 종신방어 이런 데로 뒤에 있던 부대가 와서 측면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동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치긴 쳤어요. 근데 안 먹혀. 상대가 너무 튀겨 나오는 거죠. 독일군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정면에서도 깨지고 측방에서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 소련군이 많이 피해를 보긴 했어요. 제5 근위전차군 같은 경우는 전차가 150대까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150대로 줄어든 거야. 근데 이런 지금 시점에서 소련의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소련군도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드네프르 전역입니다. 스탈린은 이때쯤 되면은 이제 굉장히 야심차고 폭력적인 공세 작전을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의 여름, 가을 공세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남서부 전선에서 대공세를 통해서 독일의 남부 집단군을 돈바스와 동우크라이나 일대에서 괴멸을 시키고 북카프카스 전선을 돌파를 해서 타만반도 쿠만 북부까지 밀어붙여서 독일의 17군까지 소멸시키겠다. 이게 스탈린의 전략 의도였어요. 근데 독일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8월 11일 히틀러가 소위 오스트발이라는 종신방어 지대를 편성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8월 13일에 이제 제1차 드네프르강 도하 작전을 시작으로 소련군의 대공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소련의 남서 전선군이 북부 도네츠강 일대에서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18일에는 톨부인의 남부 전선군이 5,000문이나 되는 야프를 동원해서 지난번에는 격퇴당했던 미우스강에 엄청난 화력을 퍼부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강을 넘습니다. 그래서 타간 로그까지 점령을 완료해요. 히틀러는 독일 제6군한테 필요하면 칼민스강까지 퇴각해라 라고 승인을 해주는데 대신에 17군 너는 절대 물러서지 마. 크림반도만큼은 뺏겨선 안 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후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스몰렌스크 작전이 이제 펼쳐질 시점인데 8월 7일부로는 그 소련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항공 폭격이 가해졌고요. 그래서 28일부로 간신히 엘라야 점령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9월 15일부로는 다시 전력을 복구한 칼리닌 전선군이 야르체보 일대의 독일군을 공격을 해서 격전 끝에 함락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25일부로는 이제 버티다 못한 독일군이 또다시 스몰렌스크를 다 불태워버리고 소각하고 퇴각을 하죠. 그래서 소련의 이 여름 공세는 독일의 3개 집단군, 북부, 중부, 남부 집단군 간의 연결을 파괴하는 데 성공을 했고 독일군의 기동전 역량을 훼손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대가는 너무 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전략 사령부급인 스타브카에서 그렇게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하나가 있었어요. 좀 있으면은 테헤란 회담이 열리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연합군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야, 니들 빨리 서측방에 상륙하란 말이야. 우리 다 죽어가고 있어.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소련군 입장에서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었던 거죠. 바로 오버로드 작전과 연계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장비, 물자, 인원 모든 면에서 소련군이 독일군을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소련군 계속 공세를 지속하겠죠? 제가 아까 그 독일군이 방어를 하려면 거점이 아니라 충분히 끌어들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소련군의 진짜 문제는 보급로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전선에 걸쳐서 독일군이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거점으로 모이게 되면 소련군은 병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불리할 것 같지만 병력을 집중하게 되면 보급창도 집중되게 돼요. 그러면 이 긴 보급선을 타격하는 게 독일군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얘들도 바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독일군의 제공권은 이때는 이미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의 보급선을 타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적의 약점을 공략하게 했어야 되는데 전선을 넓히면서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여기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드네프로강이잖아요.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명령이 내려오겠어요? 이거 사수해. 이거 넘어가지 마. 근데 독일군이 사수하는 법은 꼭 공격이에요. 방어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10월 말에 만슈타인이 결정적 투쟁으로 부른 드네프로 전선 전투가 극한으로 벌어지는데 독일군은 무려 700km에 달하는 드네프로 전선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37개 보병사단, 17개 기갑 척탄병 사단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자꾸 역습으로 나가요. 뭐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나.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성공한 것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오히려 소련군이 돌파구를 형성하고 물밀듯이 내려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12월 29일부로 더 결정적인 상황이 이제 독일군 입장에선 재앙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코로스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소련 제69단테 함락이 되고 지토미르가 다시 함락되거든요. 31일부로. 지토미르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를 함락시키면 독일 본토에서 남부 집단군으로 오는 가장 빠른 보급로를 절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남부 집단군은 보급을 받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지토미르가 절단이 나면서. 그 제3, 제4 우크라이나 전선군도 니코폴 크리보이 로그라는 곳을 다시 공격을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특히나 참패를 해요. 그래서 44년 1월 10일부로 제3 우크라이나 전선군은 아포스톨로보라는 방향으로 재공세를 가하고 제4 우크라이나 전선군은 니코폴 교두반 방면으로 다시 공격을 가해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했다가 격퇴당하고 공격했다 격퇴당하고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쿠르스크 전투 이후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 소련군의 상황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소련군은 우크라이나 지역 석권을 시작으로 독소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련군은 끝까지 웃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 더욱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우크라이나를 장악한 소련군의 독일군 괴멸 서막 바그라티온 작전. 파상공세 소련군은 코르순 돌출부를 격파하고 드네프르강을 넘어 진격하며 독일 남부 집단군을 양분시킨다. 소련군은 동부전선 마지막 독일군의 주력 중부 집단군을 공격하기 위한 바그라티온 작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위기의 상황 속 독일군의 판단력은 점차 흐려지고 설상가상 북부전선 핀란드 쪽에서는 양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는데 나치 독일의 숨통을 끊어라. 바그라티온 작전 2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